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이 있었던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봉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제가 표트르 1세 영상을 여러 편으로 나누어서 올렸었는데요. 이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가 있을 때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표트르 사망 이후에 러시아 황실 계보 이야기를 잠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트르의 아들 황태자 알렉세이가 이 반역으로 몰려서 사망을 하고 표트르의 자녀 중 살아남은 자녀는 예카테리나 1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 안나와 엘리자베타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725년 표트르 1세가 사망을 하고 러시아 황제의 자리는 그의 아내 예카테리나 1세에게로 돌아가죠. 하지만 그녀조차 2년 만에 사망을 하고 표트르 1세의 장남 알렉세이의 아들인 표트르 2세, 그러니까 표트르 1세의 손자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표트르 2세도 황제가 된 지 3년 만에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되죠. 그 후 황제가 된 사람은 표트르 1세와 공동 통치를 하다가 사망을 했던 그의 이복형 이반 5세의 딸 안나였습니다. 안나는 쿠를란드 공작과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일찍 죽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이반으로 결정을 합니다. 안나는 사실 아버지 이반 5세가 표트르 1세의 세력에 밀려났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표트르 1세의 측근이나 친척들을 모두 다 증오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표트르 1세와 예카테리나가 낳은 딸 엘리자베타는 지시와 증오의 대상이 돼서 가만히 웅크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다 1740년 연애를 즐기던 안나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이반 6세가 즉위를 하는데 그의 어머니 안나가 섭정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때를 기다리고 있던 엘리자베타가 근위대의 지지를 받아서 쿠데타를 일으켜 결국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어렵게 돌아서 이 표트르 1세의 딸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인데요. 엎치락뒤치락하는 이 게임에서 승리를 한 엘리자베타는 권력을 나눠야만 하는 결혼을 포기하고 표트르 올리를 후계자로 정합니다. 아, 표트르라는 이 이름이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표트르 홀리가 태어난 곳은 호슈타인 골토르프 영지인데요. 사실 덴마크 본토에 가깝지만 당시는 독일령이었기 때문에 표트르를 독일 태생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표트르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가 표트르를 걷어서 포츠담 궁전에서 생활을 하게 했기 때문에 표트르는 스스로를 독일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러시아의 황태자가 된 이후에도 프리드리 2세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프리드리의 추종자였습니다. 프리드리 2세는 수다몽에서도 이후에 이야기해볼 예정인 대단한 인물이긴 하지만 러시아의 황태자가 된 사람이 이 러시아와 대척점에 있는 나라의 왕을 추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엘리자베타는 표트르를 러시아의 황태자로 지정을 한 이후에 이 러시아의 차르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시켰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새로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어서 러시아어를 잘 익히지 못했고 또 스스로를 여전히 독일인으로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러시아 귀족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엘리자베타는 자신이 지정한 이 후계자 표트르를 빨리 결혼시키기로 하고 그 대상자를 물색하는데요. 이때 선택을 받은 것이 오늘의 주인공 예카테리나입니다. 예카테리나의 첫 번째 이름은 소피아 아우구스테 프리테리케로 1729년 4월에 프로이센의 슈테텐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이름인 소피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센의 장교이면서 이 아날트 체르부스트라는 작은 공국의 영주였던 아버지 크리스티안 아우구스트는 굉장히 보수적이며 무뚝뚝한 사람이었고 스웨덴 왕실의 홀슈타인 공작 가문 출신의 어머니 요한나 엘리자베트는 굉장히 야심만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소피아의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귀족 출신이긴 했지만 프로이센을 비롯한 유럽의 정통 왕실 가문과 비교를 해보면 아주 작은 귀족 가문이었기 때문에 소피아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을 더 성장시키고 싶어 했죠. 하지만 소피아의 남동생들이 일찍 사망을 했기 때문에 소피아의 어머니의 이 야심을 실행시켜줄 자식은 소피아뿐이었습니다. 소피아의 어머니는 나는 비록 작은 공국의 안수인에 그쳤지만 내 딸은 꼭 황제비로 만들고 말 테다 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소피아를 거기에 걸맞는 교육을 시키죠. 소피아는 2살 때부터 프랑스어 교사가 있었고 승마, 미술, 음악 등을 교육받게 됩니다. 워낙 총명한 소녀였기 때문에 소피아는 프랑스어도 꽤 능숙하게 구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승마나 음악에도 재능을 보였고 그 밖의 분야의 교육도 아주 잘 따라주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귀여움과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고 하네요. 소피아는 5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궁정을 출입했는데 어린 나이에 보게 된 이 유럽 왕실의 화려함은 그야말로 동경의 대상이었죠. 이 왕족과 귀족만의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세상에 합류하고 싶은 꿈을 꾸게 됩니다. 소피아의 어머니는 소피아를 유럽 왕실로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정략 결혼을 하거나 무슨 다른 방법을 쓰거나 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었는데 이 소피아의 어머니의 친정인 홀슈타인 골토르프 가문이 러시아 왕실과도 친척 관계였던 겁니다. 그리고 소피아의 어머니의 오빠인 카를 아우구스트가 현재 러시아의 황제가 된 엘리자베타의 옛 약혼자였습니다. 이 카를 아우구스트가 일찍 요절하지만 않았다면 엘리자베타와 결혼을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엘리자베타가 결혼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엘리자베타는 자신과 인연이 되지 못했던 카를에 대한 미련이 좀 남아서인지 그의 집안과 또 다른 연을 맺으려고 한 겁니다. 사실 러시아의 귀족들 중에서 이 황태자의 혼처를 찾고자 한다면 막강한 경쟁 상대를 만들게 되는 것이니까 이건 옳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외국에 명망이 있는 군주의 딸을 또 데려온다고 해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을 게 분명했기 때문에 일단 미약한 집안이면서도 러시아와 어떤 연고도 없는 아가씨를 황태자비로 삼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독일인이나 마찬가지인 표트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인이 되려면 독일 출신인 것이 낫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조건에 딱 맞는 여인이 바로 죽은 약혼자의 조카인 소피아였던 겁니다. 소피아는 자신을 만나러 온 엘리자베타를 보자마자 동경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요. 화려한 드레스에 엄청난 보석으로 치장을 한 엘리자베타의 여제를 딱 보는 순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이 강렬한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 자신의 미래의 남편감인 이 표트르 울리를 봤을 때는 실망을 좀 했어요. 어딘가 좀 부족해 보이고 하는 모습에 도저히 애정을 느낄 수는 없었지만 소피아에게 이미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표트르는 자신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줄 사다리가 되어줄 남자였으니까요. 엘리자베타 여제를 만난 이후 소피아는 이 권력에 대한 강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자베타의 눈에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뒤로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어를 배우고 러시아 황실 예절을 익히며 종교까지 바꾸려고 하죠. 소피아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맨 적이 있었는데 루터교 신부 대신 러시아 정교 신부를 불러달라고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런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러시아 궁정에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소피아는 완벽한 황태자비가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44년 6월 28일 엘리자베타 여제가 주도하는 엄숙한 의식을 통해서 소피아는 러시아 정교로 개종을 하고 러시아식 이름인 엘리자베타 알렉세예브나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종을 한 다음 날 표트르와 약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름을 바꿨으니까 예카테리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카테리나와 표트르의 사이는 처음부터 좋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점점 더 나빠졌고 또 점점 미운 짓을 하는 이 미래의 남편감 표트르에게
애정이 1도 없었지만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표트르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을 숨긴 채 언제나 남편감인 표트르에게 헌신하는 자세로 일관하죠. 표트르가 조금 부족한 황태자의 모습에 이방인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엘리자베타의 이런 노력은 더욱더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종교와 학문에 심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건 역시 주변의 호의적인 눈길을 받게 되죠. 두 사람의 약혼식이 있고 1년 후인 1745년 8월 표트르와 예카테리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 유럽이 떠들썩할 만큼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독일의 어느 가난한 공국의 귀족에 불과했던 한 소녀가 불과 2년 만에 러시아의 황태자비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원래도 활달하고 능동적인 예카테리나는 이후 매일 러시아어를 배우고 황실 내 귀족들과 폭넓은 교류를 가지면서 지지자들을 점점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친근한 황태자비, 국민의 마음을 읽는 황태자비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죠. 반면 표트르 황태자는 엘리자베타 여제와 적대적인 관계인 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고향인 홀슈타인 공국의 병사들을 데려와서 근위병으로 배치를 하기도 하고 매일 궁전에서 군사들을 모아 프로이센식 군사 놀이를 하고 또 언어도 독일어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러시아 싫어, 러시아 정말 이상해 하며 러시아에 대한 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러시아의 귀족들과 국민들은 표트르보다 예카테리나를 더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예카테리나가 원하는 권력이 그녀의 손에 굴러 들어온 것은 아니니까 예카테리나는 여전히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제 정식 남편이 된 표트르는 예카테리나에게 무심한 모습을 보였고 또 엘리자베타 여제는 급성장하고 있는 이 예카테리나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이라도 생겨서 아들을 딱 낳는다면 좀 안심이 될 텐데 남편과의 사이에는 도통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예카테리나는 훗날 표트르를 회고하면서 표트르가 무능하고 심약하고 알코올 중독이었으며 병적인 히스테리를 부린 데다가 성불구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표트르는 엘리자베타 보론초파라는 여인을 총애하면서 정부로 두고 있었고 또 그녀가 부인 행세를 할 정도였다고 하니 성불구자는 아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진실은 도대체 뭘까요? 이건 역시 예카테리나가 역사의 승자였기 때문에 표트르를 음해한 말이었을까요? 어쨌든 이 부부는 정말 말만 부부이지 이미 깨진 관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1752년 예카테리나의 마음을 뒤흔드는 남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세르게 살티코프라는 남자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전혀 애정을 느낄 수 없었던 예카테리나의 가슴에 불붙은 사랑, 외로운 생활을 오래 해서인지 와르르 무너져서 결국은 불륜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살티코프의 출현 이후 예카테리나는 2번의 유산을 거쳐서 1754년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은 곧바로 엘리자베타 여제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 황족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카테리나는 이런 점을 전혀 서운해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태어난 아들 이름은 파벨인데요. 사실 파벨의 아버지가 표트르인지 살티코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후계자를 낳아야 한다라는 의무를 다했으니 예카테리나가 한숨 돌렸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예카테리나는 이후에도 독서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하면서 군주로서의 자격을 조금씩 갖춰 나갔고 뛰어난 지적 능력과 영리함, 유연한 처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지지층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예카테리나에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산이 되자 몰래 자신만의 조직, 인재,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카테리나는 이제는 좀 즐기는 삶을 살 테야 라는 생각을 했던지 또 새로운 애인을 만듭니다. 각기 다른 꿍꿍이를 가진 영국 대사와 예카테리나 여제 측근의 천거 아닌 천거를 받은 이 포니아토포스키가 예카테리나에게 구애를 했던 겁니다.
예카테리나는 포니아토포스키의 낭만적인 성격과 잘생긴 외모에 깜빡 넘어가게 됐고요. 이 포니아토포스키는 이후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죄봉사나 악사로 분장을 해서 예카테리나의 침실을 드나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을까요? 이 포니아토포스키가 예카테리나의 침실을 드나든다는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고 결국 표트로 황태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포니아토포스키가 예카테리나의 침실에 들었다가 나왔는데 이 표트로 황태자와 딱 마주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넘어간 것을 보면 이 부부 사이는 정말 아무런 애정이 없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포니아토포스키는 곧 폴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러시아 궁정을 떠나가게 됩니다. 표트르 역시 예카테리나 보론초프와 공공연한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는 상태였는데 1757년 예카테리나가 둘째 딸을 낳습니다. 이 딸 역시 포니아토포스키나 또는 알려지지 않은 다른 정부의 아이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무렵 엘리자베타 여제는 20년 가까이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몸이 점점 약해지고 병에 걸려서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타가 곧 사망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러시아 궁정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황태자 표트르에게 자신의 조카딸 엘리자베타 보론초파를 밀어넣었던 미하일 보론초파는 표트르와 예카테리나를 이혼시키고 자신의 조카딸을 황태자비로 앉힐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었고요. 또 갓난아기 때 폐위됐던 이반 6세를 복위시킬 음모를 꾸미는 쪽도 있었고, 예카테리나의 아들 파벨을 즉위시키고 자신들이 배후에서 권력을 휘두를 속셈을 가진 귀족들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 러시아 궁전에서는 아주 화려한 연애가 펼쳐졌는데요. 1756년부터 1763년까지 벌어졌던 제3차 슐레이엔 전쟁이라고 불렸던 7년 전쟁. 그러니까 이 전쟁을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가 프로이센에게 빼앗겼던 슐레지엔 지방을 되찾기 위해 벌인 전쟁인데, 러시아 역시 이 전쟁에 뛰어들어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여튼 이 전쟁 중에 러시아가 거둔 가장 큰 전쟁인 쿠에르스트도르프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성대한 환영연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엘리자베타 여제는 콧대 높은 프리드리 2세를 한 방 먹였다라는 이 기쁨에 취해 있었고, 표트르 황태자는 자신의 우상 프리드리 2세의 이 안타까운 불행을 생각하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카테리나는 이때 개선한 장군들 중 한 명인 그레고리 오를로프라는 남자에게 푹 빠져버립니다. 굉장히 남성적인 매력을 풍기는 그와 단숨에 사랑에 빠졌던 것인데요. 그가 공식적으로 예카테리나의 세 번째 정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때를 전후해 예카테리나는 자신의 입지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워야만 했습니다. 엘리자베타 여제가 사망을 한 이후에 표트르 황태자가 자신을 내칠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죠. 마침내 1761년 12월 25일 엘리자베타 여제는 20년간의 통치를 내려놓고 사망을 하게 되었고, 표트르 황태자는 이 러시아의 새로운 황제 표트르 3세가 됩니다. 예상대로 표트르 3세는 즉위를 하자마자 예카테리나와는 이혼을 하고 자신의 애인인 엘리자베타 보론초파와 결혼을 할 거라며 큰 소리를 치죠. 황후의 자리에서 쫓겨난다면 쓸쓸히 수도원에서 여생을 보내거나 감옥행일 텐데 예카테리나는 절대로 남은 여생을 그렇게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단 예카테리나는 베일을 쓰고 검은 상복을 입고 엘리자베타 여제의 시신 곁을 지키는데요. 예카테리나가 너무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자 백성들과 귀족들은 무척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카테리나는 엘리자베타 여제의 죽음에 정말 큰 슬픔을 느꼈던 것일까요? 아마도 엘리자베타 여제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마지막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끝까지 포장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황제가 된 표트르 3세가 제일 처음 한 일은 프로이센과의 평화협정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승리를 하고 있었고 조금만 더 몰아붙이면 이 전쟁을 끝낼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어버리니 러시아군은 황제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표트르 3세의 결정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쟁 상황 설명을 하면 너무 기니까 사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가 불리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평화협정을 맺을 당시에 조건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배상금도 안 받고 점령했던 영토들을 다 돌려주는 엄청난 아량을 베풀었으니 러시아 귀족들은 분통이 터질 만했죠. 영국의 지원까지 끊겨서 절망에 빠져있던 프리드리히 2세는 러시아가 이렇게 순순히 물러남으로써 기사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트르 3세는 이후 자신의 고향인 홀슈타인을 위해서 덴마크와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다 이긴 전쟁에서는 발을 빼고 아무 이득이 없는 전쟁을 벌이려고 하니 군대조차 황제에게 등을 돌려버렸죠. 표트르 3세는 또 종교 문제에 손을 대는데요. 예카테리나처럼 러시아를 존중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표트르 3세는 러시아 정교를 독일의 루터파로 뜯어고칠 의도를 드러냅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제 모든 러시아인들은 표트르 3세에게 등을 돌리게 되죠. 1762년 4월 예카테리나가 세 번째 출산을 했는데요. 표트르 3세는 공공연하게 예카테리나가 낳은 아이들은 모두 다 자신의 아이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혼을 할 거라고 떠들고 다녔죠. 능력도 부족한 데다가 조심성이 없는 이 황제의 발언은 예카테리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맙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예카테리나는 결심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해 6월 27일 벌어진 예카테리나의 쿠데타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정강석화처럼 빠르게 성공하게 됩니다. 예카테리나의 쿠데타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지키는 근위연대와 백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게 되죠. 예카테리나는 표트르와 결혼식을 올렸던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서 대주교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또 자신의 아들인 파벨까지 확보함으로써 확실하게 권력을 쟁취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표트르 3세는 우왕좌왕하다가 정말 맥없이 이 자신의 아내 예카테리나에게 항복하게 되죠. 자, 이제 예카테리나는 예카테리나 2세로 러시아 황제 자리에 앉게 되었고 이 거대한 러시아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예카테리나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당연히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을 제거하는 일이었는데요. 표트르 3세는 퇴임을 하고 열흘도 되기 전에 사망을 합니다. 복통에 의한 사망이다 라고 처리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오를로프 형제 중 한 명인 알렉세이에 의해서 살해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 번째 희생양은 갓난아기 때 폐위돼서 감금되어 있던 이반 6세였습니다. 이반 6세를 구출하려는 음모가 발각되자마자 이반 6세를 바로 처형했던 것입니다. 제가 표트르 1세 편에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죠. 자, 이렇게 권력을 잡은 예카테리나 2세는 러시아를 강한 국가, 질서와 정의가 살아있으면서도 계몽주의 사상이 넘치는 국가로 재건하고 싶어 했습니다. 표트르 대제의 명성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표트르 1세가 서유럽을 모델로 삼았던 것처럼 예카테리나도 자신이 지향할 목표 국가를 설정하는데 예카테리나가 설정한 국가는 프랑스였습니다. 예카테리나 2세는 장자크 루소나 볼테르와 같은 계몽 철학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유럽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당연히 돈이었죠. 당시 러시아 국가재정은 거의 부도 직전이었고 러시아의 모든 부는 귀족과 성직자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성직자들과 교회가 국가 토지의 3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예카테리나는 성직자와 교회의 재산 상당 부분을 국가로 이전시킵니다. 물론 반발도 있었지만 강한 추진력으로 이것을 실행해서 국고는 다시 풍족해질 수 있었고 그동안 하나의 권력 집단으로 러시아를 지배했던 성직자와 교회의 세력은 급격히 그 세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1767년 법전 편찬위원회를 열게 되는데요. 예카테리나 2세는 귀족부터 농민까지 각계각층에서 뽑혀온 대표들을 모두 모아놓고 법전 편찬의 취지와 뜻을 설명하면서 정말 계몽군주가 되고 싶어하는 열의를 보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삼부회처럼 이 계층 간의 명백한 시각차만 확인을 했을 뿐이고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2년 만에 해산을 하게 되죠.
예카테리나가 황제가 되기 전부터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은 사실 농노를 해방해서 자유민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유민이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생산력이 증대할 것이고, 그러면 국가도 더 풍족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이 계획은 절대 실행될 수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농업이 중심 산업인 국가였는데, 사실 그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귀족이었죠. 그리고 그 귀족들은 이 농노들을 부리고 있었으니까 농노는 귀족의 재산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절대 농노 해방을 찬성할 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예카테리나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 기반은 귀족들인데, 이 귀족들이 반대를 한다면 예카테리나가 혼자서 이 농노 해방을 실행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결국 예카테리나는 귀족들과 타협을 했고, 오히려 농노제는 더 확대돼서 귀족들의 농민 착취가 더 심해지고 민생이 피폐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이 때문에 예카테리나 제2후기 농민들의 외면을 받게 되고 또 증오의 대상까지 되기도 합니다. 예카테리나는 꽤 열정적으로 개혁을 실시하는데요. 예카테리나의 정치개혁을 좀 살펴보면, 일단 러시아를 29개주로 개편해서 왕권에 의해서 돌아가는 관료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임하는 측근들을 지방관으로 임명을 했죠. 이렇게 지방도시 100개를 건설했는데, 러시아의 모든 곳에서 새로운 개혁과 건설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을 하면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교통도 발달하게 되죠. 궁중문화를 비롯한 문화 발전, 무역 확대, 군대 개편, 세제 개혁, 교육시설 확대 등 많은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유능한 무용가들을 초청해서 발레를 육성하는데, 오늘날 러시아가 발레 강국인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러시아 발레의 기초가 이때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최고의 건축가들도 예카테리나의 초청을 받아와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유명한 궁전이나 교회들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박물관 중 하나인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화려한 회화와 그래픽, 그리고 조각 작품들은 다 이때 수집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학교 시스템을 수립을 하기도 했는데, 러시아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스몰리가 이때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개혁에 혜택을 입은 것은 일반 국민들보다는 귀족들이었습니다. 예카테리나의 통치 기간은 러시아 귀족의 황금기라고 불렸는데요. 귀족들은 군 복무와 납세에서 면제되었고 자체 공장을 열고 교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죠. 러시아 귀족들은 특권을 누리면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러시아의 군사정치의 엘리트를 구성했고, 화려한 무도회를 열면서 여가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죠. 예카테리나 2세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남성 편력인데요. 남편이 사라진 지금 그녀는 물 만난 고기처럼 연애를 합니다. 애인 겸 정치적인 파트너였던 오를로프와는 1772년까지 관계를 지속했는데요. 이후 오를로프에게 막대한 선물을 주면서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녀 앞에 나타난 남자는 그레고리 포템킨이었습니다. 당시 예카테리나의 나이는 40대 중반, 포템킨은 10살 연하의 남자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정치적 조언을 많이 나눈 애인이기도 해서 키스를 하는 동안에도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카테리나는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데요. 러시아는 러시아 영토의 확장과 러시아의 오랜 수건이니 지중해 진출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몇 번에 걸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번번이 가로막은 오스만 투르크와는 패권을 가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나름 명분이 있는 전쟁이었죠. 그리고 이 전쟁은 예카테리나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고, 1770년 체슈메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콘스탄티노플의 러시아 정교회 성당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선단이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도 획득을 했고, 폴란드 분할에도 가담을 해서 폴란드의 일부 영토까지 획득을 하는 등 러시아 영토 확장에 성공하게 되죠. 하지만 예카테리나에게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요. 1773년 우랄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농노제가 확대되면서 자유농이 감소하게 되니까 농노들과 농민, 그리고 러시아 내에 있던 소수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예카테리나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반란의 주모자인 푸카초프는
내가 예카테리나에게 쫓겨난 표트르 3세다. 내가 진짜 러시아의 황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러시아 왕정을 위협해 왔습니다. 이 푸가조프의 반란은 농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설상가상, 가뭄으로 인한 기아와 전염병까지 번지면서 예카테리나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푸가조프의 반란군은 우랄 산맥을 넘어서 남동부로 확산되었고 1774년에는 모스코바로 진격할 기세를 보이게 됩니다. 예카테리나는 결국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을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전선에 있던 부대를 이동시켜서 푸가초프의 이 반란을 진압하게 했는데 결국 푸가초프를 생포해서 처형하면서 3년이나 지속된 반란을 간신히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반란은 예카테리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계몽주의 사상 따위는 개나 줘버려 하며 완전히 흑화되게 되는데요. 국민들에게 자유와 개방보다는 질서, 규율, 억제를 통한 강한 통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겁니다. 거기다 1793년에는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처형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예카테리나의 말년 정치 행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후 예카테리나는 계몽주의에 관련된 서적을 모두 다 금지시켜버립니다. 이후 예카테리나는 좋은 통치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춘 것처럼 행동을 했고 자신의 지위에 위험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죠. 예카테리나의 정책을 지지하고 예카테리나를 오래 보좌한 애인 포템킨은 사실로 말하면 예카테리나 제2말 예카테리나의 눈을 가리는 역할을 좀 한 사람이긴 하죠. 여튼 예카테리나의 신뢰와 총애를 받으면서 51캐럿의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를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눈치가 엄청 빨랐던 포템킨은 어느 날부터 자신이 여제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눈치채고 한 발 물러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 여제를 위한 남자들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해 나갔다고 합니다. 사실 러시아의 여제 자리에 올랐다고 해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하루 싸워야 했던 예카테리나는 자신의 불안을 남자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달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녀와 함께한 수많은 남자들이 과연 그녀의 불안을 달래주고 휴식을 줬을까요? 그 부분은 알 수가 없네요. 예카테리나의 애인이었던 알렉산드르 란스코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은 일도 있었는데 20대였던 알렉산드르 란스코이는 당시 체음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로 이 예카테리나와 함께 하다가 급사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카테리나의 애인이 100명이었다, 300명이었다 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 과장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역사학자의 말에 따르면 여제가 평생 동안 함께했던 총씨는 23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씨를 뽑는 나름의 규칙이 있었는데 일단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해서 거기서 합격한 후보자는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등을 또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예카테리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상태인지를 테스트하는데 여제의 측근들이 먼저 잠자리를 가져서 이 정도면 괜찮아 했을 때 예카테리나의 침실에 들였다라는 여담이 있네요. 예카테리나의 총신들은 궁정에서 큰 영향력을 누렸고 값비싼 선물과 궁전, 토지를 받았는데 남자 황제들이 후궁에게 선물을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예카테리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그레고리 포템킨은 1791년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예카테리나의 재위 후반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고 아들이면서 후계자인 파벨과의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파벨이 아버지의 죽음에 어머니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머니를 원망하게 되었고 예카테리나 역시 남편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아들 파벨이 못 믿었고 또 못마땅했죠. 예카테리나는 아들을 뛰어넘고 손자인 알렉산드르에게 제위를 물려줄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 예카테리나는 멀리 프랑스에 밝혀진 혁명의 불길이 러시아로 번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해하면서 폴란드의 반란을 진압하고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고 1791년 11월 6일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는데 끝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68세로 무려 35년간 러시아의 황제 자리에 있었네요. 오늘날 러시아인들은 황제 자리에 있었던 여제 중에서는 예카테리나 2세를 존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과오도 있고 또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러시아를 안정시키고 번영의 제국으로 이끌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표트르 3세가 계속 집권을 했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재위 말년에 여러 과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카테리나에 대한 평가가 더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 싶네요. 예카테리나 사후 그녀와 그렇게도 갈등했던 아들 파벨이 파벨 1세로 러시아의 황제가 되는데요. 불행한 삶을 살았던 파벨 1세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쉬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